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4조 이영진입니다. 이번에 P학기 프로젝트 생존 분석을 맡게 되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존 분석의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다음,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생존 분석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한 그림과 함께 소개 후, 세 번째로 생존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생존 분석의 정의입니다. 생존 분석은 통계학의 한 분야로 생명체의 죽음이나 기계의 고장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분석하는 통계학의 한 분야입니다. 공학에서는 생존 분석 대신 신뢰도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을 때 생존하는 인구의 비율 등의 문제는 생존 분석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존 분석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일상생활에서 생존 분석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쓰이는지입니다. 생존 분석의 응용 분야로는 전자기기, 제조업, 카탈로그, 우편 주문, 주택 모기지, 보험, 의료, 전자기기 등의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인류는 고도화된 문명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륙 간의 이동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와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 조선시대 때 기대수명이 40대, 50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2배 가까운 기대수명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고 인류의 삶의 질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 의료 분야와 전자기기를 예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란 말도 있을 정도로 과거의 평균 수명보다 현재의 평균 수명은 현격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의 수명을 알 수 있는 분석법이 바로 생존 분석이지요. 생존 분석은 의료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병에 걸린 인간이 얼만큼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병에 걸리면 생존 확률은 몇 %일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생존 분석의 역할이죠. 이 그래프는 생존 분석이 의료 분야에서 쓰이는 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그래프들을 살면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존 그래프인데요.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누적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 분석은 전자기기 분야에서도 그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도 인간과 같이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선풍기, 히터, TV, 노트북, 데스크탑 등 저희는 이 제품들을 평생 쓰지 못합니다. 인간의 장기와 같이 부품들이 낡고 많이 닳아있다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여담으로 15년 된 저희 집 데스크탑은 부팅 시간만 15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그 자리를 대체하죠. 전자기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먼지가 많고 극한의 온도,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방치된 선풍기 대 적당 전압에서 사용하고 여름 이후 방치 상태가 알맞은 습도가 낮은 곳에 있는 선풍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선풍기 한 대를 장기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듯이 전자의 선풍기가 조금 더 수명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전자기기 수명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리튬 이온 전지의 방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온도에 따른 방전 시간에 대한 자료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방전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생존 분석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차례로 생존 분석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 설명과 세스 실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의 주된 관심사는 생존 함수입니다. ST 생존 함수에서 스몰 t는 시간 변수이고 라지 t는 사망에 이르는 시점으로 정의되며 PR은 확률 함수를 뜻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생존 함수는 특정한 시간 스몰 t보다 오래 생존할 확률을 뜻합니다. 간단한 수식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0은 1이며 1보다 작은 경우는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표본이 사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스몰 t, 즉 생존시간이 무한대의 경우 생존함수의 값은 0입니다. 생존시간이 무한대의 확률은 없다는 뜻이죠. 생존함수의 식을 풀어보았을 때 생존함수는 1에서 t의 누적 분포를 뺀 결과와 동일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생존함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y축 1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몰 t가 증가할수록 함수값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은 위험함수의 식이며 ft는 누적 분포 함수, f를 미분하게 되면 나오는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험함수는 t 시점에서 생존한 조건 하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적 위험 함수는 t 시점까지의 누적 위험률로 정의합니다. 누적 함수의 라지 ht는 스몰 ht를 적분한 형태이고 아래의 형태를 갖습니다. 다음은 중도 절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도 절단이란 데이터의 측정값이나 관찰치가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상태로 생존 분석에서 손실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중도 절단 자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환자의 거부, 연락 두절, 사망 혹은 고장, 혹은 사망 전 연구 종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2일차에는 실험을 참가했던 참가자가 2일차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다면 이 뒤에 플러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카플란-마이어 추정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플란-마이어 추정치는 피실험자나 상황과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생존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단변량 분석법입니다. 시간 t 이후의 무조건 생존 확률에 대한 생존 함수 추정값은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시간 t까지 함께 곱하였습니다. 여기서 ni는 ti 시점에서 위험에 처한 대상의 수가 되고 di는 ti 시점에 실패한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넬슨 알렌 추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넬슨 알렌 추정은 관측 중단 데이터 또는 불완전한 데이터의 경우 누적 위험률 함수에 대한 비모수 추정치입니다. 생존 분석에서는 예상 사건의 누적 횟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수리 불가능한 구성 요소의 고장, 사람의 사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추정치는 각 시간 간격에서 실패한 위험의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ni는 카플란-메이어 추정치에서의 변수와 같습니다. d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로그 랭크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그 랭크 테스트는 모 집단 생존 곡선 간의 차이가 없다는 기무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그 순위법의 절차는 우선 두 그룹을 합한 전체 집단을 관찰기간 순으로 배열하고 절단된 항목을 제외한 후 사건이 발생한 구간들에 대해 군별로 각 구간의 사망에 대한 기대 빈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후 기무가설로 두 군의 위험 함수가 동일하다고 선정한 후 두 군의 생존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위의 식이 이 로그 랭크 테스트의 식입니다. 위 식에서 O1과 O2는 그룹 1과 2의 총 관측된 값을 나타내고 E1, E2는 추측되는 모든 사건의 수입니다. 각 사건의 시간에 대한 추정 숫자에 대한 합을 구하는 공식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시간 t에 대한 추정 숫자는 t 시점에서 죽음에 대한 위험 곱하기 집단의 생존자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콕스빌의 위험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콕스빌의 위험 모형은 위의 비모수 방법과 다른 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해 생존 함수를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생존 시간과의 관련성을 모형화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모형은 여러 개의 공변량 변수와 환자의 병이 다 나은 뒤를 예측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모델은 시간 t와 변수 x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률은 어떤 시점 t까지 살아온 개체가 단위 시간당 바로 다음 순간에 사망할 근사적 확률입니다. 앞서 위험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위험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률이 하루에 2번인 경우 실패는 하루에 2번 일어날 확률이 있다. 두 번째, 위험률이 하루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하루에 2번만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위험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한 번의 실패를 위해 반나절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 위험률의 시각화 자료를 인터넷에 찾아와 한번 게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위험 비율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 비율은 대조군의 사건 확률과 비교한 치료 그룹의 사건 확률 간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보다 치료가 더 빨리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 각각 대조군 1, 시험군 0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험 비율의 추정값이 1보다 클 때 대조군의 위험이 실험군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정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대조군의 위험이 실험군보다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정값이 1일 경우 대조군과 실험군의 위험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 코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심혈관 자료이고 이 자료는 500개의 자료 수와 18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수 18개에 대한 자료이고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연속형 자료입니다. 나머진 전부 바이너리 자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드는 F스탯이 1인 사람들, 즉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분포를 확인해 봤을 때 정기 분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의 코드는 단순 통계량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 코드이고, 변수는 저희가 유의 심혈관 질환에 유의할 것 같은 변수로 특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관표에서는 그렇게 유의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은 평균 생존 시간은 1317시간이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약 2000시간이 넘기 직전에 사망 확률이 엄청난 폭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코드가 카플란-메이어 추정에 쓰이는 코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원호를 쳐진 부분은 얼마나 중도 절단이 많이 됐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약 57%의 중도 절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생존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더 해석하자면 빈도가 적은 동그라미 부분에서 해석이 약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넬슨 알렌 추정인데요. 프로그 라이프 테스트 부분에서 먼저 누적 분포 함수를 PLE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누적 위험률, 즉 HT, 그리고 그 넬슨 알렌 추정을 실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위 그래프는 누적 위험률 함수에 대한 추정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랭크 테스트에 대한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는 성별에 대한 생존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한 젠더 변수를 넣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알아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표와 코드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래프 또한 남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 부분입니다. 상존 확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제 콕스 모델인데요. 콕스 모델은 준모수적 통계 모델로 단별량, 다별량 분석을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쓰이는데요. 첫 번째로 단별량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위험률이 약 45%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변량으로 콕스 모델에 대한 획기 분석을 실시해 보았을 때는 변수는 age가 추가되었고, 나이가 추가돼서 AI 값이 감소해서 모양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 비율은 나이가 1살 더 증가할 때 6.9%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코드에서 age를 50과 65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범주형 생성을 마친 후에 레퍼런스 클래스에 1을 지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 나온 생존함수 추정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 이후 SYSBP 자료와 새로 만들었던 CAG 자료를 붙여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나이가 든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 이제 지정된 레퍼런스 외에 단위에 대한 위험 비율을 얻는 코드를 생성해 봤는데요. 각 단위와 레퍼런스별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변수들끼리 상호작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끄고 얘 시작할 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80대 이상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콕스 모델의 위험 비례 과정을 보여주는 플롯입니다. 두 개의 서바이벌 커브 곡선이 만나지 않는 것을 보아 pH 업선션 과정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젠더 변수에 대하여 슈프리멈 테스트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슈프리멈 테스트는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p-value가 0.05보다 크면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0에 몰려 있고, 따라서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value가 역시 0.05보다 큰 0.488로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연속형 변수에 대한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존 시간을 로그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를 0.2, 0.4, 0.6, 0.8로 각각 설정해 줍니다. 스무스 라인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보아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개 변수의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변수 ag와 bmi가 모두 위험 비례 모형 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캐터 플롯을 그려 모형에 크게 이상이 있는 이상치를 찾아보았습니다. ag 변수에서는 id 389가 이상치였고, 그 다음에 bmi에서는 112와 89가 이상치로 보입니다. 특정 id 값을 출력하여 원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상치는 평균과 비교해서 매우 고령이고 낮은 BMI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객체가 추가되고 빠질 때 우도비 값의 변화량으로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통해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p-value가 0.05보다 낮은 7개의 변수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7개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변수들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